안녕하세요. 엄마가 읽어줄게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입니다. 지은이 카를로 로벨리, 옮기니 이중원, 펴낸 곳 세멘 파커스입니다. 제2의 스티븐 호킹이라고 평가받는 저자는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이며 루프 양자 중력이라는 개념으로 블랙홀을 새롭게 규명한 우주론의 대가입니다. 시간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보통 과거, 현재, 미래로 시간이 흐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책은 이런 통상적인 시간관념을 모조리 깨뜨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는 시간은 연속된 선이 아니라 흩어진 점이라고 말합니다. 우주에는 단 하나의 유일한 시간이 존재하지 않고 시간은 과거에서 미래를 향해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아니며 규칙성을 가지고 일정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 모든 것은 시간에 관한 우리의 지각 오류가 만든 산물이자 지구라는 환경의 특수성, 근사성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합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부에서는 지금까지 인류가 시간에 대해 알아낸 진실들을 설명합니다. 2부에서는 시간이 없는 세상으로 떠납니다. 3부에서는 1부와 2부에서 파괴한 시간을 되돌려 그 원천을 다시 찾고 이 긴 여행의 도착점을 우리 자신, 나라는 존재로 하여 돌아옵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유일함의 상실, 시간 늦추기.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보자. 시간은 산에서 더 빨리, 평지에서는 더 느리게 흐른다. 아주 작은 차이지만 인터넷으로 전유로 정도에 살 수 있는 정밀한 시계로 측정이 가능하다. 조금만 훈련하면 누구든 시간이 느려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전문 실험실용 시계가 있으면 몇 센티미터만 낮아져도 시간이 지연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계는 탁자 위에 놓았을 때보다 바닥에 두었을 때 솜털만큼 더 느리다. 시계만 느리게 가는 게 아니다. 아래쪽에서는 모든 과정이 더 느리다. 나이가 같은 두 친구가 있는데 한 명은 평지에 살고 다른 한 명은 산에 산다고 해보자. 수년이 지난 뒤 두 사람이 만나면 평지에서 산 친구는 살아온 시간이 더 짧아서 덜 늙어 있다. 이 친구의 집에 걸린 뻐꾸기 시계는 덜 진동했고 볼일을 볼 시간도 적었으며 집에서 기르는 식물도 덜 자랐다. 또한 이 친구는 생각을 행동으로 옮길 시간도 적었다. 아래쪽은 위쪽보다 시간이 적기 때문이다. 믿기 힘든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어떤 곳에서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고 어떤 곳에서는 빨리 흐른다. 이처럼 시간이 지연된다는 사실을 누군가는 무려 한 세기 전에 깨달았다. 심지어 정밀시계도 없이 알아냈다. 그 위대한 인물은 바로 아인슈타인이다. 눈으로 보기 전에 이해하는 능력은 과학적 사고의 핵심이다. 고대에 아낙시만드로스는 인간이 배로 지구를 일주하지 못했을 때에도 하늘이 우리 발밑으로 계속 이어져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근대 초의 코페니쿠스는 달에서 지구가 도는 모습을 관찰하기 전인데도 지구가 돈다는 것을 알아냈다. 아인슈타인도 시계가 미세한 시간의 차이를 측정할 정도로 정확해지기 전에 시간이 균일하게 흐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는 분명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편견에 불과했음을 배운다. 하늘은 분명히 위에 있다. 가로 열고 그렇게 보인다. 가로 닫고. 아래에 있다면 지구는 아래로 떨어질 것이다. 지구는 분명 움직이지 않는다. 가로 열고 그렇게 보인다. 가로 닫고. 움직인다면 혼란에 빠질 것이다. 시간은 어디에서나 같은 속도로 흐른다. 가로 열고 그렇게 보인다. 가로 닫고. 분명히 그런데 아이들은 자라면서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인 집안에서 보는 것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배운다. 어떤 인류든 마찬가지다. 아인슈타인은 중력을 연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던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졌다. 태양과 지구가 서로 접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중력으로 서로를 끌어당기는가 하는 것이었다. 아인슈타인은 납득이 갈 만한 설명을 찾으려 했다. 그래서 태양과 지구가 직접 서로를 끌어당기지는 않지만 양쪽 모두 둘 사이에 있는 그 무엇인가에 서서히 반응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공간과 시간만 있으니 태양과 지구가 각자 주위의 공간과 시간을 변화시킨다고 생각했다. 마치 어떤 물체가 물속에 잠기면 주변의 물이 흐트러지듯이 시간의 구조가 변경되면 모든 물체의 운동에 영향을 끼치고 그들이 서로를 향해 떨어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시간의 구조를 변경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앞에서 설명한 시간의 지연을 뜻한다. 모든 물체는 자기 주위의 시간을 더디게 한다. 지구도 하나의 거대한 덩어리로 주위의 시간을 늦춘다. 평지에서 시간이 더 많이 지연되고 산에서는 덜 지연되는 이유는 산이 지구의 중심과 좀 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평지에 사는 친구는 덜 늙는 것이다. 물체가 떨어지는 것도 이러한 시간의 지연 때문이다. 시간이 동일하게 흐르는 곳, 예를 들어 행성 사이의 공간에서는 물체가 추락하지 않고 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지구의 표면에서는 사물이 자연스럽게 시간이 더 느리게 흐르는 쪽으로 향한다. 해변에서 바다로 달려가면 발에 닿는 물의 저항력 때문에 앞으로 넘어지는데 이때도 머리부터 파도에 처박힌다. 즉, 사물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아래쪽일수록 시간이 지구 때문에 느려지기 때문이다. 시간의 지연은 그 자체를 관찰하기 어렵지만 물체를 떨어지게 하고 우리가 두 발을 땅에 딛고 서 있게 하는 등 눈에 보이는 영향을 끼친다. 두 발이 바닥에 붙어 있다면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곳으로 온몸이 이동하고 있다는 뜻으로 이때 발 쪽의 시간은 머리 쪽의 시간보다 더 천천히 흐른다. 이상한가? 우리 인간은 석양이 질 무렵 태양이 황홀한 모습으로 가라앉기 시작해 저 먼 구름 뒤로 서서히 사라지는 광경을 보면서 움직이는 것은 태양이 아니라 지구라는 것을 알아냈다. 그리고 열정 가득한 지혜의 눈으로 지구에 대한 이 모든 것, 그리고 지구와 함께 우리가 뒤로 회전하면서 태양과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러한 것들을 발견한 자들은 언덕 위에 올라선 폴 맥카트니의 열정에 찬 두 눈을 하고 일상에 찌들어 졸고 있는 보통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상상 속의 세상을 볼 것이다. 춤추는 만 명의 여신. 나는 26세기 전에 지구가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하지 않은 채 우주 공간을 떠다닌다는 사실을 알아낸
그리스 철학자 아낙시만드로스에게 특별한 애정을 느낀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낙시만드로스의 사상은 대개 다른 사람들에게서 전해 들은 것인데 아직 알려지지 않은 그의 기록이 한편 남아있다. 바로 이것이다. 사물은 필요에 따라 이것에서 저것으로 변화하고 그것들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정당화된다. 시간의 순서에 따라 자연과학이 등장하는 초기의 중대한 순간에 시간의 순서에 호소라는 신비로움에 휩싸인 애매한 표현만이 남아있다. 천문학과 물리학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 일어나는 현상들을 이해하라는 아낙시만드로스의 지침을 바탕으로 성장했다. 고대 천문학은 시간 속에서의 별들의 움직임에 대해 설명했다. 물리학 방정식들은 사물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설명한다. 역학의 기초인 뉴턴의 방정식에서 전자기 현상을 설명하는 맥스웰의 방정식, 양자 현상의 진행 과정을 설명하는 슈레딩거의 방정식, 수립자의 역학을 설명하는 양자장론에 이르기까지 모든 물리학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사물이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연구하는 과학이다. 고대의 규칙에 따라 이 시간을 문자 t 가로 열고 프랑스어와 영어, 스페인어로는 시간이 D로 시작되지만 독일어나 아랍어, 러시아어, 중국어로는 아니다. 가로 닫고 로 표시한다. T는 무엇을 가리킬까? 우리가 시계를 가지고 측정하는 숫자를 가리킨다. 방정식들은 시계로 측정된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사물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설명해준다. 하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여러 다른 시계가 다른 시간을 가리킨다면 T는 그중 무엇을 가리킬까? 산과 평지에서 각각 몇 년 동안 살았던 두 친구가 다시 만났을 때 이들이 손목엔 찬 시계는 서로 다른 시간을 가리킨다. 이때 둘 중 어떤 시간이 T일까? 물리학 실험실의 시계들도 하나는 탁자 위에 또 하나는 바닥에 두면 시간이 흐르는 속도가 다르다. 이 두 시계의 위상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탁자에서 측정한 시간이 진짜 시간이고 그에 비해 바닥에 있는 시계의 시간은 느리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탁자 위의 시계가 바닥에서 측정한 진짜 시간보다 더 빠르다고 해야 할까? 이런 질문은 의미가 없다. 마치 영국 화폐 스털링의 가치가 달러보다 더 정확한지 아니면 달러의 가치가 스털링보다 더 정확한지 묻는 것과 같다. 정확한 가치란 없다. 두 화폐는 서로 상대에게 비교되는 가치를 지닐 뿐이다. 마찬가지로 더 진짜에 가까운 시간도 없다. 서로에 대해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시간들일 뿐이다. 둘 중 다른 시간에 비해 더 진짜에 가까운 시간은 없다. 두 개의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군단을 이룰 정도로 많은 시간이 존재한다. 공간 속의 모든 지점마다 다른 시간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특별한 시계가 특별한 현상 속에서 측정한 시간을 물리학에서는 고유 시간이라고 부른다. 모든 시계에는 각자의 고유 시간이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도 고유 시간, 고유의 리듬이 있다. 아인슈타인은 고유 시간들이 어떻게 서로에 대해 상대적으로 발전하는지를 설명하는 방정식을 가르쳐줬다. 그리고 두 시간의 차를 구하는 방법도 가르쳐줬다. 유일하다고 생각한 시간이라는 양은 시간들의 거미줄 속에서 산산조각 난다. 이 책에서는 세상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진화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여러 지역의 시간 속에서 사물이 어떻게 진화하는지와 여러 지역의 시간이 서로 어떤 차이를 가지고 진화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세상은 사령관의 구령에 맞춰 움직이는 군부대의 대형처럼 균일한 것이 아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건들이 그물처럼 얽혀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그려진 시간의 모습이다.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에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간이 존재한다. 두 가지 사건 사이에 예를 들어 두 시계가 멀리 떨어져 있다가 다시 한 자리에 모이게 되기까지 경과된 시간은 하나가 아니다. 물리학은 사물이 시간 속에서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설명하지 않는다. 모든 사물이 각자의 시간 속에서 어떻게 진화하는지, 시간들이 서로 어떻게 다르게 진화하는지를 설명한다. 즉, 시간은 첫 번째 층인 유일함을 상실했다. 모든 장소의 시간은 다른 리듬과 속도를 갖는다. 다양한 리듬의 춤 속에서 세계의 사건들이 얽힌다. 세상이 춤추는 생명의 여신으로부터 지배를 받는다면 최소한 10,000명의 여신이 있어야 할 테고 그 여신들의 춤은 마티스의 그림처럼 거대한 군무로 펼쳐질 것이다. 특수성에서 나오는 것. 에너지가 아닌 엔트로피가 세상을 이끈다. 나는 학교에서 세상을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에너지라고 배웠다. 우리는 석유나 태양열, 원자력 같은 에너지를 준비해야 한다. 에너지는 모터가 돌아가게 하고 식물을 자라게 하고 우리 잠을 깨워 활기찬 아침을 맞이하게 해준다. 그런데 앞뒤가 맞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 에너지는 가로 열고 이것도 학교에서 배운 것이다. 가로 닫고 보존된다. 에너지는 창조되지 않고 파괴되지도 않는다. 에너지가 보존된다면 우리가 굳이 계속 더 만들 필요가 있을까? 같은 에너지를 계속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상당한 양의 에너지가 있고 소비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세상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것은 에너지가 아니다. 필요한 것은 낮은 엔트로피다. 에너지, 가로 열고 기계, 화학, 전기 혹은 잠재 에너지, 가로 닫고는 열 에너지로, 즉 열로 전환되어 차가운 사물로 이동하는데 여기서부터는 특별한 조치 없이는 에너지를 이전 단계로 되돌릴 수 없고 식물을 자라게 하거나 모터를 돌리기 위해 재사용할 수도 없다. 이 과정에서 에너지는 동일하게 유지되지만 엔트로피는 상승하는데 이건 역시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이것이 열역학 제2 법칙이다.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것은 에너지원이 아니라 낮은 엔트로피의 근원들이다. 낮은 엔트로피가 없으면 에너지는 균일한 열로 약해지고 세상은 열 평형 상태에서 잠들 것이다. 과거와 미래의 구분도 사라지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지구는 가까이에 태양이 있어서 낮은 엔트로피의 원천이 풍부하다. 태양이 따뜻한 광자를 보내기 때문이다. 그러면 지구는 아주 차가운 광자들을 방출하면서 어두운 하늘 쪽으로 열을 발산한다. 유입되는 에너지의 양은 방출되는 에너지 양과 거의 같아 결과적으로 이 교환에서는 에너지를 얻지 못한다. 가로 열고 에너지가 남으면 기후온난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재앙이 된다. 가로 닫고 그런데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도착한 뜨거운 광자 하나당 차가운 광자 10개를 방출한다. 뜨거운 광자 하나의 에너지가 지구에서 방출된 차가운 광자 10개의 에너지와
동일하기 때문이다. 뜨거운 광자 하나는 차가운 광자 10개보다 엔트로피가 적다. 뜨거운 광자 하나의 배열의 수가 차가운 광자 10개의 배열의 수보다 훨씬 적기 때문이다. 태양이 우리에게는 낮은 엔트로피를 꾸준히 공급하는 최고의 후원자인 것이다.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낮은 엔트로피가 풍부하고 그 덕분에 식물과 동물이 성장하고 우리가 모터와 도시를 만들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이런 책도 쓸 수 있는 것이다. 태양의 낮은 엔트로피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일단 태양 자체가 매우 낮은 엔트로피 배열에서 탄생했다. 태양계가 형성된 원시구름은 엔트로피가 더 낮았다.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우주 초기의 극도로 낮은 엔트로피에 이르게 된다. 우주의 거대한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은 우주의 엔트로피 성장이다. 그러나 우주에서의 엔트로피 성장은 상자 안의 가스가 갑자기 팽창하는 것처럼 급속도로 진행되지는 않는다. 점진적으로 시간을 두고 이루어진다. 거대한 국자를 사용해도 우주처럼 커다란 덩어리를 휘젓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게다가 엔트로피의 증가를 차단하고 방해하는 관문들이 있어서 증가하는 과정은 실제로 쉽게 진행되지 않는다. 오랫동안 방치해둔 나무 더미를 예로 들어보자. 이런 나무 더미는 엔트로피가 높은 상태가 아니다. 왜냐하면 탄소나 수소 같은 구성 성분들이 아주 특별한 가로 열고 질서 있는 가로 닫고 방식으로 결합하여 나무를 형성하기 때문이다. 엔트로피는 이 특별한 조합이 깨져야 성장한다. 나무가 불에 타면 이 결합이 깨지는데 나무를 형성한 특별한 구조에서 나무의 구성 요소들이 분열하고 엔트로피가 맹렬하게 증가한다. 가로 열고 불은 사실상 절대 되돌릴 수 없는 과정이다. 가로 닫고. 그런데 나무는 스스로 타기 시작하지 않는다. 무엇인가가 높은 엔트로피 상태로 갈 수 있는 문을 열어줄 때까지는 낮은 엔트로피 상태로 남아있다. 나무 더미는 카드로 만든 성처럼 불안정한 상태지만 무엇인가 나타나 무너뜨리지 않는 이상 붕괴되지 않는다. 그 무엇인가는 예를 들면 불을 지피는 성냥 같은 것이다. 불은 나무가 높은 엔트로피 상태로 건너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과정이다. 엔트로피의 증가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장애물은 우주 곳곳에 널려 있다. 과거에 우주는 기본적으로 수소가 방대하게 펼쳐진 곳이었다. 수소는 헬륨으로 융합될 수 있는데 헬륨이 수소보다 엔트로피가 높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별이 점화돼야 거기서 수소가 헬륨으로 연소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별에 불을 붙일까?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또 다른 과정이 있다. 은하를 떠돌아다니는 거대한 수소구름이 중력으로 수축되는 과정이다. 수축된 수소구름은 분산된 수소구름보다 엔트로피가 훨씬 높다. 하지만 수소구름은 거대하기 때문에 응축되려면 수백만 년이 걸린다. 수소구름들이 응축된 후에야 핵 융합 과정을 촉발시키는 지점까지 가열이 시작될 수 있다. 수소를 태워 헬륨으로 만드는 핵 융합 과정의 점화가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문이다. 우주의 모든 역사는 이렇게 엔트로피 증가가 멈추고 점프하면서 전개되어 왔다. 무엇인가 개입해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과정의 문을 열기 전까지는 낮은 엔트로피의 분지 속에 가로 열고 나무더미, 수소구름 등 가로 닫고 갇혀 있기 때문에 엔트로피의 증가는 빠르지도 않고 일정하지도 않다.
엔트로피의 증가 그 자체가 때에 따라서는 엔트로피가 또 한 번 증가하는 새로운 문을 열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산에 있는 제방은 시간이 흘러 점차 마모될 때까지 물을 보유하고 있다. 제방에서 빠져나온 물은 하류로 흐르면서 엔트로피를 상승시킨다. 이 불규칙한 여정이 진행되는 동안 우주의 크고 작은 부분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남아있다. 생명체도 유사하게 상호 뒤얽힌 과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광합성은 태양으로부터 받은 낮은 엔트로피가 식물에 쌓이는 과정이다. 동물은 음식을 섭취하는 방식으로 낮은 엔트로피를 먹고 산다. 가로 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엔트로피가 아니라 모두 에너지라면 우리는 음식을 먹지 않고 사하라 사막의 뜨거운 열기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할 것이다. 가로 닫고 살아있는 모든 세포 내부는 복잡한 화학 공정들의 네트워크로서 낮은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문을 여닫는 구조물이다. 분자들은 촉매처럼 공정들의 얽힘을 촉진하거나 반대로 억제하기도 한다. 각각의 모든 공정에서 엔트로피의 증가는 모든 작용을 가능하게 한다. 생명은 서로 촉매작용을 하는 엔트로피를 증가시키는 과정들의 네트워크다. 간혹 생명이 특별히 질서화된 구조들을 만들어낸다거나 국소적인 영역에서 엔트로피를 감소시킨다고 흔히 말하는데 사실이 아니다. 그저 낮은 엔트로피의 음식을 분해하고 소비하는 과정일 뿐이다. 나머지 우주에 존재하는 스스로 구조화된 무질서 그 자체다. 아주 일상적인 현상들도 연력학 제2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돌이 바닥으로 떨어진다. 왜 그럴까? 돌이 바닥에 떨어지면 에너지가 적은 상태에 놓이게 된다고 말하는 책들을 종종 본다. 그렇다면 돌은 왜 에너지가 적은 상태에 놓여야 했을까? 에너지는 보존된다고 했는데 왜 에너지를 잃은 걸까? 답은 돌이 바닥에 부딪힐 때 바닥을 가열하기 때문이다. 돌의 역학적 에너지가 일단 열로 전환이 되면 이전 상태로 되돌아갈 수 없다. 열역학 제2법칙이 없고 열이 없고 미세한 무리들이 없다면 돌은 계속 다시 튕겨올라 땅에 떨어지지도 멈추지도 않을 것이다. 돌을 바닥에 멈추게 하고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에너지가 아니라 엔트로피다. 우주적 존재가 된다는 것은 점진적으로 무질서해지는 과정이다. 마치 처음에는 정리되어 있던 카드 묶음을 섞으면 섞을수록 무질서해지는 것과 같다. 우주를 섞는 거대한 손은 따로 없고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는 우주의 각 부분들 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스스로 조금씩 섞일 뿐이다. 여기저기에서 새로운 통로들이 열려 이를 통해 무질서가 퍼져나갈 때 광활한 영역들은 질서정연한 배열 속에 갇혀 있다. 세상의 사건들을 일어나게 하고 그 역사를 쓰는 것은 몇 안 되는 정리된 배열에서 무질서한 무수한 배열까지 모든 사물들의 불가항력적인 혼합이다. 우주 전체는 조금씩 붕괴되는 산과 같다. 매우 서서히 무너지는 구조물과 같다. 아주 사소한 사건에서 아주 복잡한 사건까지 우주의 촉이 낮은 엔트로피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 점점 성장하는 엔트로피의 춤이 진정한 생명의 여신 시바의 춤인 동시에 파괴자인 것이다. 흔적과 원인. 과거의 낮은 엔트로피는 이후 매우 중요한 결과로 이어졌다. 이 결과는 언제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고 또한 과거와 미래의 차이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그것은 과거가 현재에 자신의 흔적을 남긴다는 것이다. 흔적은 곳곳에 있다. 달 위의 분화구들은 과거에 충격을 받았다는 증거이다. 화석은 과거 생명체의 형태를 보여준다. 망원경은 멀리 있는 은하들의 과거 상태를 나타낸다. 책을 보면 우리의 지난 역사를 알 수 있고 우리의 뇌는 기억으로 가득 차 있다. 미래가 아닌 과거의 흔적만 있는 이유는 과거의 엔트로피가 낮았기 때문이다. 다른 이유는 전혀 없다. 과거와 미래의 차이를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은 과거의 엔트로피가 낮았다는 것뿐이다. 흔적이 남으려면 무엇인가 정지해서 움직이지 말아야 하는데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과정을 통해서만, 즉 에너지를 열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래서 컴퓨터가 뜨거워지고 뇌가 뜨거워지고 달 위로 떨어진 유성들이 달을 가열하고 심지어 중세시대 베네딕트 수도원의 서기들이 사용한 거이털 펜도 종이를 가열했다. 열이 없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탄력적으로 튕기고 그 어떤 것도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 풍부한 옛 흔적의 존재는 과거가 결정되어 있다는 친숙한 느낌을 준다. 어떤 비슷한 미래의 흔적도 없다는 것은 미래가 열려 있다는 느낌을 준다. 흔적의 존재는 우리의 뇌가 지나간 사건들의 지도를 광범위하게 펼쳐놓을 수 있게 해주지만 미래의 사건에 대한 것은 전혀 없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느낌의 바탕을 이룬다. 과거에 대해서는 뭔가를 할 수 없을지라도 다양한 미래에 대해서는 선택을 할 수 있으니 말이다. 우리는 뇌의 방대한 메커니즘을 직접 인지하지 못한다. 가로 열고 베니스의 상인은 안토니오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나는 너무 우울하다 라는 말로 시작된다. 가로 닫고 이 메커니즘들은 발생 가능한 미래를 계산하기 위한 진화 과정에서 설계되었다. 이를 우리는 결정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어떤 세부적인 것으로 말미암아 현재가 정확히 예외적인 상황이 되면 뇌의 메커니즘이 대체 가능한 미래를 탐구하게 될 것이다. 이때 자연스럽게 결과에 선행되는 원인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미래 사건의 원인은 과거 사건이다. 그 원인이 된 사건을 제외하고 모든 것이 동일한 세상이라면 미래 사건이 더 이상 따라 나오지 않는다는 의미다. 우리의 경험상 원인이 결과에 선행한다는 개념은 시간과 대칭을 이루지 않는다. 두 가지 사건의 원인이 동일하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가 있는데 특히 이 공통적인 원인을 미래가 아닌 과거에서 발견한다. 예를 들어 두 쓰나미 물결이 인접해 있는 두 섬에 동시에 밀려오면 우리는 미래가 아닌 과거에 두 쓰나미의 원인이 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 과거에서 미래로 인과관계의 마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두 사건 사이의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은 과거의 낮은 엔트로피뿐이다. 다시 말해 공통 원인이 과거에 존재한다는 것은 과거의 엔트로피가 낮았다는 징후일 뿐이다. 열 병영 상태나 순수한 기계 시스템에서는 인과관계에 의해 규정되는 시간의 방향이란 없다. 기초 물리학 법칙들은 원인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고 규칙성에 대해서만 언급하며 과거와 미래에 관한 한 대칭적이다. 어느 유명한 논문에서 버트런드 러셀은 이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인과 법칙은
군주제처럼 실수로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살아남은 지난 시대의 잔재다. 과장이다. 기초 수준에서 원인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원인의 개념이 무용지물이 될 수는 없다. 기초 수준에는 고양이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양이에 대해 신경 쓰는 것을 그만두진 않는다. 과거의 낮은 엔트로피는 원인의 개념을 효과적으로 만든다. 하지만 기억, 원인, 결과, 흐름, 과거의 확정적 본성, 그리고 미래의 비결정성은 우리가 통계적 사실의 결과에 이름을 부여한 것일 뿐 우주의 과거 상태는 있음직하지 않다. 원인과 기억, 흔적, 세상의 발생 자체에 관한 이야기는 수세기, 수천 년 동안의 인류 역사뿐 아니라 수십억 년에 걸친 우주의 방대한 대하 드라마까지 펼쳐놓는다. 이 모든 것은 사물의 배열이 몇십억 년 전에 특별했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된다. 이 특별하다는 것은 상대적인 의미이다. 관점과 관련해서 특별하다는 것이다. 과거 사물의 배열에서 특별함이란 희미함이다. 사물의 배열은 하나의 물리계가 나머지 세상과 상호작용할 때 그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인과 기억, 흔적, 세상의 발생 자체에 관한 이야기는 단지 관점의 효과일 수 있다. 하늘의 회전처럼 세상에서 우리의 특별한 관점이 만들어낸 결과일 수 있다. 이렇듯 시간에 대한 연구는 필연적으로 우리 자신에게로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럼 이제 우리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지금까지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